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총이 멈추는 순간이고 한국군은 그 공포를 기준으로 무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한국군 보병분대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무기는 늘 같았습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병사들은 그 무기가 버텨주길 바랐죠. 하지만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잠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딱 1초만 시간 내서 부탁드립니다. 멈추는 총. 서울 북쪽 어느 훈련장, 새벽 공기를 가르는 총성이 멈췄습니다. 또다시 고장이었죠. 병사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3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보병 화기를 분석해온 군사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훈련장을 돌아다녔고 실전 보고서를 읽어왔죠. 그런 제 눈에 한국군의 K3 경기관총은 늘 설명이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분대 지원 화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필요할 때 절대 멈추지 않는 것. 전우들이 적의 화력에 노출됐을 때 그들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K3는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국 육군의 상징처럼 쓰여온 이 무기는 사실 논쟁 덩어리였습니다. 설계 개념은 나쁘지 않았어요. 벨기에 미니미를 기반으로 했으니까요.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기능 정지, 들쭉날쭉한 품질,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고장 기록. 세계 각국의 분대 지원 화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조건이 악화돼도 작동한다는 전제입니다. 혹한이든 모래바람이든 상관없죠. 그게 군용 화기의 최소 조건입니다. 문제는 한국군의 분대 지원 화기가 이 당연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문제였죠. 병사들은 자신의 무기를 믿지 못했고 분대장들은 작전을 짤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어떤 부대에서는 K3 새 정 중 하나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훈련 중 고장은 일상이었고 급탄 불량과 격발 불량이 반복됐죠. 놀이새가 파손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그럼에도 한국군은 계속 K3를 썼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수만 정이 배치된 상황에서 전량 교체는 불가능했고 개량하자니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딜레마였죠.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K3는 늘 화제였습니다. 한국군의 다른 무기들은 좋은 평가를 받는데 왜 경기관총만 이 모양인가? 설계도는 멀쩡한데 왜 현장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한국군은 언제까지 이 문제를 안고 갈 것인가? 과연 바꿀 수는 있는가? 수십 년간 쌓인 관성을 깨트릴 용기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2018년 그날 이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한국 육군은 숨겨왔던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한국 방산의 역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증언하다. 2018년 가을 한국 육군이 공개한 운용 시험 평가 보고서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 그 자료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죠.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식 시험에서 드러난 결과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부 총기는 정상 운용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태였고 성능 편차는 우연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컸습니다. 이건 특정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경기관총이라는 이름이 무색했죠. 분당 수백 발을 지속 사격하도록 설계된 화기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건 전장에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화력이 끊기는 순간 분대 전체가 적의 화력에 그대로 노출되니까요. 보고서 속 데이터는 냉정했습니다. 장전 불량, 탄피 배출 실패, 격발 불량.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기대치를 약간 밑돈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작동 조건조차 불안정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생산 라인에서 나온 총기들조차 성능이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총은 괜찮았고 어떤 총은 엉망이었습니다.
품질 관리 체계 자체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증거였죠. 해외 포럼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한국 방산을 비난했고 일부는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지점에 주목했어요. 한국군이 이 참담한 결과를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무기 결함을 은폐합니다. 체면 때문에, 예산 때문에, 관련자 처벌이 두려워서. 그런데 한국군은 달랐어요. 문제를 정면으로 인정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책임 회피도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3 경기관총의 신뢰성 문제를 인정하며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죠. 이 발표를 들었을 때 저는 한국군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 K3를 억지로 개량하거나 아예 새로 시작하거나. 전자는 쉽지만 근본 해결이 안 되고 후자는 어렵지만 제대로 된 길이었죠. 국방 획득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격렬하게 논쟁했을 겁니다. 이미 수만 정이 배치된 무기를 포기한다는 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인정하는 거니까요. 방산업체들도 반발했을 거예요. 기존 생산 라인을 폐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재설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K3의 문제를 끌고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이 결단이 없었다면 이후의 이야기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2019년 초 새로운 분대 지원 화기 개발 프로젝트가 공식 발족했습니다. 코드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목표는 분명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관총을 만든다. 타협은 없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변하고 있다고. 실패를 숨기는 대신 인정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고. 이건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전환이었죠. 이 결과를 공개하는 순간 한국군은 두 가지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체면과 예산. 그럼에도 공개했다는 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단절의 선언. 솔직히 말해 저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한국군은 늘 여기서 멈췄으니까요. 2019년 봄 새로운 경기관총 개발 소식이 해외 방산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반응은 냉담했어요. 또 K3 개량형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왔죠. 저 역시 회의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문제를 정말 극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첫 번째 개발 방향 브리핑 자료를 받아본 순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개량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설계였습니다. K3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거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화력 중심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죠. 그런데 새 프로젝트는 달랐습니다. 병사 중심 설계. 실제 전장 환경에서 병사가 어떻게 운용하는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어요. 무게 목표치를 봤을 때 놀랐습니다. 기존보다 20% 이상 경량화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러면서도 내구성은 오히려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상충되는 목표처럼 보였지만 개발팀은 자신 있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전자장비 통합계획이었습니다. 열상 조준경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사격 재원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분대 네트워크와 연동한다. 이건 특수부대용 무기에나 적용되는 사양이었어요. 그걸 일반 보병분대 화기에 넣겠다는 겁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의심했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과연 양산이 가능할까?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까? 야심만 앞서다 결국 축소되는 거 아니냐? 저도 같은 우려를 했죠. 2020년 여름 첫 프로토타입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형태부터 K3와 완전히 달랐어요. 더 날렵하고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모듈형 레일 시스템이 눈에 띄었죠. 다양한 부가 장비를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재질 선택도 흥미로웠습니다. 최신 경량 합금과 고강도 폴리머를 적절히 조합했어요. 무게는 줄이되 핵심 부품의 강도는 유지하는 접근이었죠. 보수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사격 영상이 공개됐을 때 전문가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동 제어가 뛰어났고 연사 시 안정성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수천 발을 쏴도 고장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제품 수준이 아니었죠. 2021년 초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 경기관총은 기존 계보를 잇는 방식으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계승하기보다는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물로 제시됐죠. 개발진의 설명도 단순했습니다.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반복하지 않을지가 기준이었습니다. 개발팀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한 책임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K3를 개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K3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그 반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했죠. 같은 해 가을,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하 30도 한랭지, 영상 50도 사막, 고습 밀림, 염수 침수. 모든 조건에서 작동했어요. K3가 평범한 환경에서도 고장나던 것과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해외 방산 매체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다른 걸 만들고 있다고.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라 전술 개념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K15는 단절의 산물이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 안주와의 단절, 타협과의 단절. 그리고 그 단절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무기가 아닌 체계. 2022년 K15의 상세 사양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기술 문서를 받아보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건 총이 아니라 전투 체계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열상 조준경의 표준 통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선택사항이거나 특수부대 전용이었던 장비를 모든 K15의 기본으로 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군 분대가 밤낮 구분 없이 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간 전투는 현대전의 기본입니다. 걸프전 이후 모든 주요 분쟁에서 야간 작전 비중이 50%를 넘었어요. 그런데 분대 지원하기에 열상 장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K15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안개 속에서도 연막 속에서도 칠흑 같은 밤에도 적을 식별하고 정확히 사격할 수 있죠. 이건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닙니다. 전술 운용의 시간대 자체가 확장된 겁니다. 모듈형 레일 시스템도 핵심이었습니다. 총 상부와 측면에 표준화된 장착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놨어요. 레이저 지시기, 조명, 추가 조준 장비를 임무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과거에는 총 하나의 용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에 맞춰 총의 성격을 바꿀 수 있어요. 시가전용, 야간 작전용, 장거리 억제용 같은 총으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정보 연동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K15는 분대 전술 정보 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사수가 포착한 목표 정보가 분대 네트워크로 전송되고 다른 분대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구조죠.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미국의 한방산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K15는 21세기 네트워크 중심전의 개념을 분대 화기에 구현했다고. 단순히 잘 쏘는 총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노드라는 거죠. 재료 선택도 신중했습니다. 경량화를 추구하되 내구성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총열과 놀이새 같은 핵심 부품은 최고급 합금을 썼고 외피는 고강도 폴리머로 무게를 줄였습니다.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이었죠. 인체공학 설계가 돋보였습니다. K3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전부 수집해서 반영했어요. 권총 손잡이 각도, 개머리판 길이 조절, 양각대 위치 변경. 모두 병사가 실제로 들고 쏘는 상황을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이건 전시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병사 손에 맡길 장비였어요. 장시간 들고 다녀도 지치지 않고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며 복잡한 훈련 없이도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유럽의 한 군사 분석기관은 K15를 분석하며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은 분대 화기의 개념을 재정의했다고. 단순한 화력 지원 도구에서 전술 정보 통합 체계로 진화시켰다는 거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K15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K3를 대체하는 무기가 아니라 한국 보병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라는 걸. 개별 장비가 아니라 전투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분대 화기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개인 화기, 통신 장비, 센서, 지휘 체계가 모두 연결되는 시대죠. K15는 그 연결의 중심에 서도록 설계됐습니다. 2단계에서 K15는 더 이상 총이 아니었습니다. 분대 전투 체계의 핵심 노드였고 한국군이 추구하는 미래 보병 전투 개념의 구체적 실체였습니다. 사수의 위치가 바뀌다. 2023년 육군 훈련 영상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기관총 사수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과거 K3 시절 훈련 영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관총 사수는 항상 분대 후방에 있었어요. 무겁고 부피가 큰 데다 고장이 잦아서 한자리에 고정돼 사격했죠. 분대가 움직이면 사수는 뒤처졌고 분대는 기관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K15를 든 사수는 달랐습니다. 분대와 함께 움직였어요. 전진하고 측면으로 이동하고 유리한 위치를 찾아 재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게가 줄어들고 신뢰성이 높아지니 가능한 일이었죠.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분대 전술의 핵심은 화력과 기동의 조화입니다. 일부가 적을 억제하는 동안 다른 인원이 측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억제 화력이 움직일 수 없으면 전술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K15 이후 장면은 달랐습니다. 사수가 먼저 이동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어요. 그 상태에서 억제 사격을 가하면 분대 전체가 훨씬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지원 화력이 방어 도구가 아니라 공격 도구가 된 겁니다. 열상 조준경의 효과도 명확했습니다. 영상 속 야간 훈련 장면을 보면 K15 사수는 어둠 속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포착했어요. 과거에는 조명탄에 의존하거나 대략적인 방향으로만 쏠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밤에도 정밀 사격이 가능합니다. 억제 사격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버티기였어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그런데 K15 이후에는 밀어내기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적을 제압하고 아군이 주도권을 잡는 것. 분대장과 사수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분대장이 사수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했어요. 저기 쏴, 여기 쏴. 그런데 이제는 사수가 먼저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상 장비로 적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분대장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술을 짜죠. 사수의 역할이 확장된 겁니다. 단순히 방아쇠 당기는 병사가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전술 판단에 기여하는 핵심 인원이 된 거예요. 훈련 방식도 변했습니다. K3 시절에는 사수 훈련이 주로 사격술에 집중됐어요. 정확히 쏘는 법, 탄띠 교체하는 법. 그런데 K15 훈련은 달랐습니다. 장비 운용법, 정보 공유 절차, 전술적 위치 선정까지 배웠죠. 외국 군사 관찰자들이 이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한 나토 장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군 분대의 기동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기관총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술을 주도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K15는 화력을 강화한 무기가 아니라 분대 전술의 중심축을 이동시킨 장비라는 걸. 사수가 뒤에서 지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수는 분대의 최전방에서 길을 여는 존재가 됐죠. 이 변화는 훈련장에서 시작됐지만 실전에서는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전장에서 주도권을 쥔 쪽이 살아남으니까요. 외부가 먼저 읽었다. 2023년 가을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15에 대한 분석 기사가 해외 방산 매체에 먼저 나온 겁니다. 한국 언론보다 외국 전문가들이 더 빨리 주목했어요.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K15 특집을 다뤘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분대 화기의 새 기준을 제시하다. 단순한 신형 무기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보병 전투 방식의 진화 사례로 다룬 거죠. 기사는 K15를 완성형 체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함부로 쓰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신형 무기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개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K15에 대한 평가는 현재형이었습니다.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유럽 방산 분석기관 제인스도 움직였습니다. K15를 네트워크 중심전 시대의 분대 화기 모델로 분류했어요.
열상 조준경 표준 통합, 모듈형 구조, 정보 연동 능력. 이런 요소들이 개별적으로는 다른 나라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일반 보병분대의 기본 전제로 묶은 사례가 드물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반응을 전부 믿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매체의 호평은 늘 빠르지만 실제 전장과는 다른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걸 일반 보병분대의 기본 전제로 묶은 사례가 드물다는 거죠. 특수부 대용이 아니라 모든 분대에 배치한다는 점. 이게 K-15의 진짜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기술 자체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결단이었죠. 모든 분대에 이 수준의 장비를 줄 것인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한국군은 그 결단을 내렸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K-15를 자국의 분대 지원 화기 개발 참고 사례로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이 한국 무기를 참고한다니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독일 슐투트가르트 차이퉁도 K-15를 다뤘습니다. 한국 방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언뜻 우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인정입니다. 기준을 흔드는 존재에게만 붙는 표현이니까요. 해외 군사 포럼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K-15를 과대평가라고 했고 일부는 게임 체인저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토 회원국 몇몇이 K-15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한국제 분대 화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2024년 초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K-15가 전시됐습니다. 각국 국방 조달 담당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부스 앞이 계속 붐볐습니다.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죠. 진지한 기술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한 중동 국가대표단은 현장에서 시연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K-15는 수백 발을 쏘며 완벽히 작동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건 홍보가 아니었어요. 실전 검증이었죠. 흥미로운 건 비교 기준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무기를 평가할 때 서방 무기와 비교했어요. 미국 것만큼 좋은가, 독일 것과 비슷한가.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서방 무기를 평가할 때 K-15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주목이 아니었습니다. 표준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신호였어요. 저는 과거에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정 무기가 등장한 뒤 설명 방식이 바뀌는 순간. 특이한 사례가 어느 순간 비교 기준이 되는 순간. K-15는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순간. 기준을 만든 나라에게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할 책임이 따라오니까요. 2024년 중반 저는 한 국제방산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분대 화기 세션에서 발표자가 슬라이드를 넘기는데 K-15가 계속 등장했어요. 참고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비교 기준이었죠. 무기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K3 시절 분대 지원 화기에 대한 질문은 단순했어요. 얼마나 많이 쏠 수 있는가? 분당 발사 속도는 몇 발인가? 유효 사거리는 얼마인가? 이제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고장 없이 작동하는가? 야간과 악천 후에서 얼마나 정확한가? 분대 체계와 어떻게 연동되는가? 병사가 얼마나 오래 들고 다닐 수 있는가? 질문 자체가 진화한 겁니다. 폴란드 육군이 분대 화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구 사양서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고 놀랐어요. K-15의 사양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열상 조준경 통합, 모듈형 레일, 경량화 목표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국가 분석 보고서에서도 한국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문서, 캐나다 육군 평가서, 스웨덴 방위청 자료. K-15는 이제 참고할 만한 흥미로운 사례가 아니었어요. 검토해야 할 표준안이었습니다. 미군조차 움직였습니다. 차세대 분대 화기 프로그램에서 K-15의 설계 철학을 연구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업계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군이 한국 무기를 연구한다니 격세지감이었어요. 변화는 조용했습니다. 대대적인 선전도 없었고 과장된 홍보도 없었어요. 그냥 각국의 실무 문서에서, 기술 평가서에서, 조달 사양서에서 K15가 자연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진짜 영향력입니다. 요란한 광고가 아니라 실무자들의 책상 위에 올라가는 것. 정책 결정자들이 회의할 때 자료로 쓰이는 것. 기준은 이렇게 바뀝니다. 2024년 말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유럽의 한 총기 제조사가 신제품을 발표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K15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질문이었죠. 그 회사 대표는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K15의 모듈형 설계를 참고했지만 여기에 추가 기능을 넣었다고. K15를 부정한 게 아니라 인정하고 그 위에 올라서려 한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됐다는 증거였어요. 각국 군사 아카데미 교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전술 챕터에서 K15 사례가 추가됐어요. 학생 장교들이 K15를 배우고 미래 작전을 구상할 때 참고하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 유행이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가는 영향이죠. 저는 군사 분석가로서 30년 넘게 이 분야를 봐왔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순간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1980년대 미국의 M16A, 1990년대 독일의 G36, 2000년대 벨기에의 SCAR. 각 시대마다 기준을 세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K15가 그 반열에 올랐습니다. 21세기 분대 화기의 새로운 기준. 과장이 아니에요. 숫자와 문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영향은 넓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술은 항상 검증된 답을 따라가니까요. 어느 나라든 분대 화기를 새로 만들거나 교체할 때 이제 K15를 빼놓고 논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죠. 표준을 선언하다 수정. 2025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산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육군 관계자가 K15 운용 결과를 발표했어요. 배치 3년차 수만 발 사격 테스트, 극한 환경 검증.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고장률은 K3 대비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야간 표적 획득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분대 전술 훈련 평가 점수는 평균 30% 상승했죠. 숫자가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나토 장교가 물었어요. 차기 개량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국 측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량보다 운용 숙련도 향상에 집중한다고. 장비는 이미 충분하다는 거죠. 이 대답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장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K3 시절에는 늘 무기가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왜 또 고장났나? 어떻게 개선할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K15의 등장은 단순히 고장 많던 장비를 교체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군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태도에서 벗어났다는 선언이에요. 기준은 만족이 아니라 정의가 됐습니다. 무엇이 현대 보병분대의 표준인가? 저는 외국인 군사 분석가로서 이 변화를 냉정하게 봅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결과만 보죠. 그리고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개인 화기 영역에서도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K15가 보여준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멈추지 않는 화력.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고 수만 발을 쏴도 고장나지 않는 신뢰성. 둘째, 어둠과 악천후에서도 먼저 보고 먼저 대응하는 구조. 셋째, 병사가 장비를 버티는 게 아니라 장비가 병사를 받쳐주는 체계. 이제 한국 보병의 전투 방식은 장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분대원 하나하나가 정보 노드가 되고 화기는 그 노드들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되죠. 과거처럼 총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5년 말 기준 K15는 한국군 주요 전투부대 70% 이상에 배치됐습니다. 2026년까지 90% 이상 완료 예정이에요. K3는 역사가 되고 K15가 새로운 현실이 됐죠.
해외 수출도 시작됐습니다. 구체적 국가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동과 동남아 몇몇 국가가 도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제 분대 화기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K15 이후 한국 방산의 접근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제 단순히 외국 무기를 모방하거나 면허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개념을 정의하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며 스스로 표준을 제시합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각 분야에서 한국은 자체 개발 무기로 세계 시장과 경쟁하고 있어요. K15는 그 흐름 속에서 분대 화기 영역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분야를 분석해왔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을 지켜봐왔죠. 변화의 속도는 때로 예측을 넘어섰고 결과는 때로 기대를 뒤엎었습니다. 이 변화는 자랑으로 설명할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검증된 결과가 쌓였고 그 결과가 문서와 기준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분대 화기를 둘러싼 질문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것이 K15가 남긴 가장 분명한 흔적입니다. 본 영상은 국내외 사례와 공개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 축적된 구조와 태도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일부 사건 전개는 이야기의 이해와 몰입을 돕기 위해 가상의 서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온 한국 사회의 선택과 자세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댓글 부탁드려요.